계신 분들, 한양에서 온 귀한 약재를 팝니다. 이 약은 만병통치약입니다. 정말이야. 오늘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지혜롭고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신분은 달랐지만 서로를 지켜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며 서로를 의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 서는 사람과 뒤에서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함께 집안을 지켜냈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후기였습니다. 관가와 장터가 나란히 붙어 있는 어느 고을에 대대로 이름을 이어온 부잣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최진사 댁이라 불렀습니다. 집안은 넉넉했고 고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집안이었으나 그 집 도련님 최윤에 대해서는 늘 말이 갈렸습니다. 윤은 마음씨가 고왔습니다. 남의 말을 쉽게 믿었고 누가 부탁을 하면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길을 가다 넘어진 아이가 있으면 달려가 일으켜 세워주었고 동네 개가 다친 것을 보면 밤새 걱정하는 아이였습니다. 다만 판단이 느렸고 급한 일 앞에서는 얼어붙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착하긴 한데 영민하지는 못하구나. 7살이던 그해 여름, 며칠 내리던 장맛비가 그친 뒤였습니다. 개울물은 평소보다 불어나 있었고 물빛은 탁했습니다. 고을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개울가에 가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아이들은 햇살이 나자 어느새 개울가로 모여들었습니다. 유는 또래 아이들과 개울가에서 돌을 던지며 놀고 있었습니다. 물 위로 돌멩이가 튀어오르는 모양이 재미있어 아이들은 깔깔 웃었습니다. 웃음소리가 한창 오르던 때 물기 어린 돌을 밟은 윤의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야! 짧은 비명과 함께 아이는 그대로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물살은 빠르고 거셌습니다. 윤은 허우적거리며 물을 들이켰고 아이들은 겁에 질려 소리만 질렀습니다. 누구 하나 선뜻 물로 뛰어들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몇몇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짐을 지고 장터로 향하던 한 아이가 소란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머슴의 아들 돌찬이었습니다. 윤과 같은 나이였으나 이미 집안일을 거들며 자란 아이였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곡식 자루가 걸쳐져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돌찬은 물가에 멈춰 서서 잠시 개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살이 샌 곳과 잔 곳, 돌이 드러난 위치를 빠르게 살폈습니다.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윤의 위치와 물이 흐르는 방향, 그리고 가까운 곳의 바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짐을 내려놓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돌찬은 물살을 거슬러 헤엄쳐가며 윤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물살이 약한 쪽으로 끌어냈고 아이의 몸을 돌에 기대게 했습니다. 윤은 겁에 질려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돌찬은 자신도 숨이 가빴지만 침착하게 숨을 고르게 하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도련님? 윤은 온몸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입술은 파래져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아이들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어른들이었습니다. 어른들은 윤을 안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련님이 용감하셨다. 혼자서 잘 버텨냈구나. 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그저 물에 휩쓸려 갈 뿐이었습니다. 돌찬이 구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사이 돌찬은 이미 물가에서 물러나 젖은 옷도 털지 않은 채 짐을 다시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돌찬아,
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돌차는 돌아보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도련님, 옷부터 갈아입으셔야 합니다. 감기 드시겠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사라졌습니다. 돌찬의 뒷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이 묵묵했고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그는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와 흔들리지 않던 눈빛, 그리고 등을 보이며 물러나던 뒷모습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구해주지 못할 때 단 한 사람이 망설이지 않고 물로 뛰어들었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날 이후 유는 늘 돌찬을 찾게 됩니다. 돌찬은 태어날 때부터 머슴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6살 되던 해 그의 아버지는 지방에서 그를 가르치며 농사법을 연구하던 선비였습니다. 벼슬에는 뜻이 없었고 백성의 삶을 기록하는데 더 마음을 두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고 아이들은 그에게서 글을 배웠습니다. 그는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내리는 날에도 서당 문을 열었고 글을 배우고 싶어 하는 모든 아이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환곡과 세금 제도의 폐해를 글로 남겼고 그 글은 상소문 초안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곡식을 빌려가고 어떻게 갚는지, 그 과정에서 관리들이 어떻게 중간에서 착취하는지를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 글을 한양으로 올려 제도를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글은 한양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또의 손에 먼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또는 그 글을 두고 말했습니다. 백성을 선동하는 글이다. 조정을 비방하는 문서다. 그날 밤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책은 불태워졌고 아버지는 끌려갔습니다. 돌차는 어머니 품에 안긴 채 아버지가 뒤돌아보며 말하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슬픔보다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찬아, 기억해라. 글은 죄가 아니다. 진실을 기록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문은 무너졌고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한때 마을에서 존경받던 집안은 하루아침에 역적의 집안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이름을 버렸습니다. 족보에서 지워진 이름 대신 새 이름을 붙였습니다. 돌처럼 살아라. 단단하게 말없이 눈에 띄지 않게. 그렇게 아이는 돌찬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허리끈 속에 나무 호패 조각을 숨겨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이건 꺼내 보지 마라. 내가 진정으로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이것은 내 뿌리지만 동시에 내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최진사 댁과 인연이 있던 머슴에게 아이를 맡겼습니다. 조건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글은 가르치지 말아 주십시오. 그를 아는 머슴의 아들은 의심받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두 아이는 12살이 되었습니다. 유는 사랑채에서 글을 읽고 돌차는 마당과 장터를 오가며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주인과 머슴의 아들이었지만 유는 무엇이든 돌찬에게 먼저 묻곤 했습니다. 그해 가을, 윤이 갑작스러운 열병에 걸렸습니다. 의원이 다녀가 약을 지어주었지만 열은 좀처럼 내리지 않았습니다. 윤은 이불을 움켜쥔 채 신음했고 집안은 술렁였습니다. 마님은 밤새 윤의 이마에 찬 수건을 갈아주며 애를 태웠고 집안 식구들은 불안한 얼굴로 사랑채를 오갔습니다. 돌차는 마당을 오가며
사랑채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을 것이다. 머슴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돌찬의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랑채에서 들려오는 신음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날 밤 달이 떠오르자 돌찬은 몰래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들려주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열에는 어떤 풀을 쓰는지, 어디에서 자라는지, 어떻게 다려야 하는지. 아버지는 밤이면 어린 돌찬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 약초를 가르쳐 주곤 했습니다. 찬아, 이 풀은 열을 내린다. 저 풀은 기침을 멎게 한다. 백성들에게는 의원이 귀하니 너라도 이것을 알아두어라. 그는 기억을 더듬어 약초를 캤고 새벽녘에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약을 다렸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고 약초 향이 부엌에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아침이 되어 약그릇을 들고 사랑채 앞에 섰을 때 돌찬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머슴의 아들이 도련님에게 약을 올린다는 것이 옳은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에서 윤의 신음 소리가 들리자 그는 결국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돌찬을 보자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돌찬이냐? 마님, 죄송하지만 이 약을 도련님께 드려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마님은 돌찬의 손에 든 약그릇을 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열을 내리는 약초입니다. 뒷산에서 캐왔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옛날에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약그릇을 받았습니다. 의원의 약을 먹어도 열이 안 내린다고 의원도 놀라고 갔다. 이 약을 먹여보마. 마님은 윤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윤은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약을 삼켰습니다. 신기하게도 저녁이 되자 윤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의 뜨거움이 가라앉고 숨소리도 편안해졌습니다. 윤이 눈을 떴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정신이 또렷해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약을 주셨습니까? 몸이 한결 나은 것 같습니다. 돌찬이가 다려온 약이다. 돌찬이가요? 윤은 놀라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돌찬이를 좀 불러주십시오. 잠시 후 돌찬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 괜찮으십니까? 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덕분에 살았다. 고맙다, 돌찬아. 내가 없었다면 나는. 돌찬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도련님. 마님이 돌찬에게 물었습니다. 돌찬아, 너는 어떻게 약초를 아느냐? 의원도 못 고친 병을 내가 고쳤구나. 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과 들에서 나는 약초들을. 너희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느냐? 돌찬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대답했습니다. 그를 아는 분이셨습니다. 백성을 생각하시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 계십니다. 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훌륭한 분이셨구나. 마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님의 눈빛에는 무언가 아는 듯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돌찬의 말투에서, 그의 눈빛에서 뭔가 범상치 않은 것을 느낀 것입니다. 이날 이후로 집안 사람들이 돌찬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머슴의 아들이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18살이 되었습니다.
윤은 여전히 착하지만 판단에는 서툴렀습니다. 사람들은 뒤에서 말했습니다. 도련님은 참 순하신데 영 똑똑하지는 못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오해였습니다. 윤은 똑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심하지 않았고 계산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은 자신을 똑똑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을 믿고 돌찬에게 물어보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반면 돌찬은 그를 배우지 못한 것처럼 보였지만 집안 살림과 장터 물정을 훤히 꿰고 있었습니다. 쌀값이 오를 때를 알고 비가 올 날을 미리 읽으며 사람의 마음이 언제 흔들리는지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것은 글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읽는 눈, 사람을 헤아리는 마음을 함께 물려받았던 것입니다. 집안에 일이 생길 때마다 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돌찬 생각은 어떠하냐? 도련님, 이번에는 쌀을 조금 더 넣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마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결정은 윤의 이름으로 내려졌지만 실제 판단은 늘 돌찬의 지혜였습니다. 집안 어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 도련님 옆에는 돌찬이가 있으니 걱정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윤이 돌찬을 믿고 돌찬이 윤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이 집의 질서였고 그 질서 안에서 모두가 평안했습니다. 돌찬의 허리끈 속에는 낡은 나무, 호패 조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몰락한 선비, 집안의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찬은 그것을 꺼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집과 윤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장터에 낯선 상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화려한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커다란 보따리를 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화려한 옷차림에 눈길을 주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양에서 온 귀한 약재를 팝니다. 이 약을 먹으면 모든 병이 낫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한양 양반들이 즐겨 찾는 명약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상인은 능숙한 말솜씨로 약의 효험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 둔 듯한 한 노인에게 약을 먹이자 노인은 갑자기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다리가 펴진다. 정말 신기하구나. 노인이 소리쳤습니다. 오, 정말 신기하구나. 나도 사야겠다. 사람들이 감탄하며 지갑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윤도 장터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상인의 말을 듣고 감탄했습니다. 저 약이 정말 좋은 것 같구나. 아버님께 사드려야겠다. 요즘 무릎이 불편하시다고 하셨는데. 윤이 은자 10냥을 꺼내려는 순간 돌찬이 조용히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도련님, 잠시만요. 왜 그러느냐, 돌찬아. 저 약이 좋아 보이지 않느냐? 돌찬은 상인과 노인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저 노인, 아까 전에 장터 구석에서 상인과 돈을 주고받으며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혹시 약값을 미리 받은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저 약,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돌찬은 윤을 상인 쪽으로 가까이 데려갔습니다. 밀가루와 꿀을 섞어 만든 것입니다. 약재가 아닙니다. 약재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윤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하구나. 약 냄새가 아니라 단내가 나는구나. 돌찬은 상인에게 다가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저 노인은 원래 아픈 분이 아니지요?
상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이 약이 효험을 의심하는 것이오? 저 노인의 허리춤을 보십시오. 상인께서 주신 돈주머니가 삐져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노인의 손을 보십시오. 멀쩡한 사람의 손입니다. 오랫동안 아팠던 사람의 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황급히 돈주머니를 감추려 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사람들이 노인을 둘러쌌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를 속이려 했구나. 저 약을 살 뻔했네. 상인은 보따리를 챙겨 도망쳤고 노인도 그 뒤를 따라 부랴부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돌찬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참 똑똑한 젊은이로구나. 돌찬이가 없었으면 우리 모두 속을 뻔했네. 하지만 유는 조금 부끄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돌찬이 네가 없었다면 큰 낭패를 볼 뻔했구나. 나는 정말 사람을 보는 눈이 없는 것 같다. 돌찬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도련님께서는 사람을 의심할 줄 모르시니 제가 조심하는 것입니다. 도련님의 그 마음이 있어 이 집이 평안한 것입니다. 며칠 뒤 이번에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가에 바칠 세금 쌀 10자루가 곳간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큰일입니다. 집안 어른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세금을 제때 바치지 못하면 관가에서 문책이 들어올 것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집안 전체가 곤란에 처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유는 다시 돌찬을 찾았습니다. 돌찬아, 쌀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곳간이 넓으니 다른 곳에 옮겨두고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돌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은 다릅니다, 도련님. 돌찬은 곳간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을 살피고 벽을 두드리고 문턱의 흙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 마당 한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 저기 좀 보십시오. 윤이 따라 나섰습니다. 뭐가 보이냐? 쥐 발자국입니다. 곳간 쥐는 쌀을 훔쳐 먹지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발자국은 곳간 밖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달들을 보십시오. 평소에는 곳간 앞에서 모이를 찾는데 오늘은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왕래가 많아서입니다. 유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돌찬은 장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 장터에 쌀이 풀렸다는 소문 들으셨습니까? 그런 소문이 있었나? 예. 갑자기 싼 값에 쌀을 파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요즘 같은 때에 쌀값이 싼 것은. 돌찬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숨긴 것이 아니라 빼돌린 것입니다. 누군가 곳간의 쌀을 조금씩 빼내어 장터에서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우리 집안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단 말이냐? 곳간 출입을 맡은 사람 중 최근 장터에 자주 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유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확실하냐? 내일 아침 그 사람 짐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증거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돌찬의 말대로 곳간을 맡은 장터 하인의 짐에서 빈 쌀자루와 집 곳간의 도장이 찍힌 1000조각이 나왔습니다. 하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자루만 빼돌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자꾸 커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작은 숨김이 큰 도둑으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도둑질한 아이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유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집안의 규율을 세워야 했습니다. 윤의 집안에서 쫓겨난 아이는 앙심을 품었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찾아낸 것이 돌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관가로 달려가 돌찬을 밀고 했습니다. 최윤의 집 머슴 돌찬은 사실 영모로 몰락한 이씨 가문의 생존자입니다. 신분을 속이고 양반가에 숨어들어 훗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가 밤마다 무언가를 적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선 후기 영모죄는 가문 전체를 멸하는 중죄였습니다. 돌찬의 아버지는 사실 당파 싸움에 휘말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선비였으나 법적으로는 여전히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 관가의 포졸들이 갑자기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사또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돌찬이라는 자를 잡아라. 사또는 돌찬의 허리춤에서 그 낡은 나무 호패를 강제로 뺏어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숨겨준 그 호패, 아버지의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머슴이 어찌 영모로 죽은 선비의 호패를 지니고 있단 말이냐. 이것은 내 아비가 역적이라는 증거요. 너 또한 그 핏줄임을 증명하는구나. 돌찬은 무릎을 꿇은 채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 호패는 죽은 아비의 유품일 뿐 어떤 딴 마음도 품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이 집을 섬기며 살아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또는 윤까지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최도령, 역적의 자손을 집안에 숨겨주고 지냈다니 당신 역시 무사하지 못할 것이요. 이것은 영모에 가담한 것과 다름없소. 돌찬은 그 자리에서 포박당해 관가 옥사로 끌려갔습니다. 사또는 윤에게 통보했습니다. 쌀 100섬을 내놓고 이놈과의 관계를 끊든가 아니면 역적을 숨겨준 죄로 가문 전체가 몰락하든가 선택하게. 옥에 갇힌 돌찬은 자신 때문에 윤의 가문이 몰락할까봐 걱정했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죽는 것이 나았습니다. 그는 밤중에 찾아온 윤에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저를 버리십시오. 저는 원래 없어야 할 목숨이었습니다. 도련님마저 위험해지면 저는 죽어서도 아버지를 뵐 면목이 없습니다. 제발 저를 모른다고 하십시오. 윤은 창살 너머로 돌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돌찬아, 너는 늘 내가 앞에 서고 내가 뒤에서 지켜준다고 했지.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내가 내 방패가 될 것이다. 내가 가르쳐준 사람인 자는 서로 기대어 사는 모양이라 하지 않았느냐. 내가 쓰러지면 나도 쓰러진다. 돌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제가 가르쳐드린 뒷마당 장독대 밑을 확인해 보세요. 그곳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곳에는 돌찬이 몇 년간 기록해온 관가 환곡수탈 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또가 백성들에게 모래 섞인 쌀을 주고 이자를 갑절로 떼어먹은 증거들이 날짜별로 낱낱이 기록된 보료였습니다. 평생 남의 말을 잘 듣고 판단이 느리다는 소리를 들어온 윤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는 밤새 돌찬이 예전에 가르쳐 주었던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은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쌀백섬을 가져가는 대신 빈손으로 당당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은 사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사또께서 돌찬을 영모로 모신다면 저 또한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겠습니다. 저는 한양으로 가겠습니다. 그날 바로 윤은 왕에게 상소를 올리기 위해
한양으로 떠났고 그 소식을 들은 사또는 안색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유는 가문의 많은 재산을 들여 한양의 연주를 동원했습니다. 단순히 뇌물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돌찬의 아버지가 과거에 집필했던 백성을 위한 농사법 저술들을 찾아내 임금에게 상소했습니다. 이토록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가문이 어찌 역적일 수 있습니까? 죄인의 자식이라도 그 지혜가 나라를 이롭게 한다면 그것은 나라의 보배가 아닙니까? 당시 실학에 관심이 많던 조정은 이 상소에 움직였습니다. 결국 돌찬의 아버지에 대한 죄를 면해주게 되었고 돌찬은 죄인의 자식이라는 멍에를 벗게 되었습니다. 한편 사또는 윤이 가져간 관가 환곡 수탈일지가 폭로되자 관직에서 파직되고 멀리읍에 보내졌습니다. 백성을 괴롭힌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을을 등지고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긴 여정이었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돌찬아, 무서웠느냐? 도련님이 저를 지키러 오실 줄 알았기에 무섭지 않았습니다. 도련님을 믿었습니다. 유는 돌찬의 거친 손을 잠시 잡았다 놓았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지혜를 빌려주었으니 나는 내 신분과 목숨을 걸고 너를 지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위기를 넘긴 뒤 돌찬은 더 이상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유는 그에게 당당히 양반의 신분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도련님, 저는 양반 돌찬보다 도련님의 벗 돌찬으로 남고 싶습니다. 족보가 저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도련님의 믿음이 저를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마당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돌찬을 보고 머슴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를 최진사 대개숨은 재상이라 부르며 존경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신분의 벽은 무너졌고 오직 두 사람의 깊은 신의만이 남았습니다. 그 후로도 고을에는 몇 번의 풍파가 더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최진사 댁만큼은 늘 평온했습니다. 유는 여전히 판단이 느린 척 허허실실 웃으며 문중을 지켰고 돌찬은 그의 그림자가 되어 집안의 대소사를 챙겼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두 사람이 주인과 머슴이라 말했지만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두 사람은 뒷마당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을, 함께 겪은 일들을, 그리고 앞으로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신분을 넘어선 두 사람의 우정은 가파른 세상의 법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하게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앞에 선 사람은 도련님이었고 집을 지킨 사람은 머슴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며 서로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 모든 계절 속에서 두 아이는 함께 자랐습니다. 윤의 순함과 믿음이 있었기에 돌찬의 지혜가 빛을 발할 수 있었습니다. 돌찬의 판단과 헌신이 있었기에 윤이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하다는 것. 지혜는 드러내지 않아도 결국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서로를 지키는 것이 진짜 우정이라는 것. 함께 자란 시간이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